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는 금요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 이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남긴 상처도 적지 않은데요. 향후 전쟁 전망과 평화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미넨 회의 결과 평화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리포트 보도 내용을 보고 오셨는데 전투기 지원까지 만약에 한다면 이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이미 전쟁은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또 나토 일부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향적인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전차 지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전차가 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기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일부 서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사실은 전차 이전에도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때도 확전 위험 때문에 사실 무기 지원을 주저했었는데 그랬죠. 그러다가 뭐 하이머스라든지 이런 이제 포병 무기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전차까지도 지원 결정을 내린 네.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까지 이제 서방이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런 지점에서 확전 위협이 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로서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지 362일이 되었습니다. 네. 개전 초기만 해도 약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됐을 때 작년 3월 기준으로 러시아가 대략 1,500km 정도의 이렇게 전선을 보유하면서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했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선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약 40% 이상을 회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예. 우크라이나군의 크림 반도 진격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초에 단순히 영토 방어였던 전쟁의 목표를 과거에 빼앗겼던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해서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보다 더 큰 목표로 이 전쟁 목표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도 탈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 걸핏하면 핵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예.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평균 한 번씩 핵 사용 위협을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서방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 일각에서 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또한 정부국에서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봄이 가까울수록 동계 기간이 지나가면서 봄이 가까울수록 러시아군의 네. 봄 춘계 대공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10월부터 러시아군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북부 지역이죠. 벨라루스 지역에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사를 한 상태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군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군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에 대한 태세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푸틴이 한 달에서 2달 간격으로 핵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셨는데 그 핵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그 당시가 러시아 전쟁이 좀 불리할 때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러시아가 불리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제일 먼저 핵 태세를 강조했던 것은 사실 작년 2월 28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스위프트라고 해서 러시아를 어떤 경제 이런 결제 시스템망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할 때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시작했을 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강력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당시에 최초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해서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 부대에 이런 태세를 격상할 것을 바로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양국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크잖아요. 민간인 사상자도 수만 그렇습니다. 명이고,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일단 이 전쟁의 가장 피해자는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이 한 2만여 명 정도가 아.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예. 국가의 한 40% 이상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렇게 황폐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예. 네. 이런 전쟁의 상흔들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다시 재건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네. 1,00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스러운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3월쯤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서방 국가들은 전차 지원에 이어서 전투기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확정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방은 지난 전차 지원 결정할 때도 그랬고 이 무기가 러시아 본토로 공격을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데 그렇군요. 아마도 예. 전투기를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은 주지만 네. 그것이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이어져서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쟁이 시작될 쯤, 그러니까 1년 전쯤 떠올려 보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장병과 국민들의 선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예상보다 못한 그런 졸전, 그런 군사력 태세의 예. 수준이라고 봅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과 장병들이 결사항전 의지로 하나로 이렇게 뭉친 것이 젤렌스키 큰 대통령의 리더십도 의미가 있죠. 재평가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예. 서방의 어떤 해외 도피 권고를 뿌리치고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바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SNS 플랫폼을 사용해서 예. 또 자국민들을 상대로 또 러시아와 글로벌 공동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데요. 가장 큰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내년 3월경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이런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결국 예.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의 승패, 전쟁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모두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그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 공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통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지지율을 이렇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쟁 나기 전에 20% 밑에까지도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예. 개전 초기에 90%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70% 수준에서 지지율이 공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도는 매우 공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 또한 네. 1월 기준으로 82%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한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예. 작년 9월에 아, 약 80년 만에 부분 동원을 선포했을 때 네. 그때 지지율이 80%가 아닌 대략 한 77%까지 이렇게 미세한 그랬군요.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도 그리고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민간인 희생자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상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물론 본인 내년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평화협상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결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둘러싼 미국, 나토,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변국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기 지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또 러시아의 이런 공격적인 반응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평화협상 재개 자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양 나라 그 두 나라의 지도부가 모두 일단 협상이나 휴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서방과 미국의 지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서방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뮌헨 국제안보회의 계기에 역시나 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독일에서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됐고 네. 그 시위 핵심들을 들여다보면은 더 이상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그대로 여러 개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도 좀 부담이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그런 부담들로 인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또 서방 연대 간의 일부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기 지원의 어떤 앞으로 지속 가능성도 일부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은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러시아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용 드론 같은 경우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 거군요. 실제 예. 러시아군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이 실제 중국산 상용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결국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상황들이 러시아가 전쟁 목표에 어떤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요망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소한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 점령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한국식 분단으로 끝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식 분단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전쟁이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정전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미 우크라이나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요. 물론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의 영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든지 정전협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평화협상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가동을 중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또한 사실은 러시아가 문자 그대로 주변 사강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네. 다만 이 전쟁으로 해서 결국 우리 정부 또한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러시아가 한국 사회에서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차지하는 그런 위상과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또한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양한 교류 협력들이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 가치와 미래 어떤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략 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되돌아봤고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